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말로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어느 누구라도 화가 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을 키워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단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 같아 불만들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만 삭히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은 한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주말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 남편과 함께 가끔 일손을 도와주러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쉬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주말에 식당 일을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그날 사건 하나가 터지면서 결국 10년간 참아왔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손님들이 몰려올 시간인 점심 식사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 전화를 받아봤는데 지인분과 시부모님 식당 근처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시부모님 식당에서 식사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오시는 게 부담이 적으실 것 같았어요. 주변에 식사를 하실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엄마도 고민 끝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잠시 뒤 엄마는 지인분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고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신 뒤 자리에 앉아 점심 특선 한식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지인분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신 뒤 계산을 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서빙하고 있는 저를 부르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저도 엄마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가방이 없어졌다며 자리에 앉으셨던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저도 가방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봤지만 가방이 없길래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가 어수선해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남편도 저희 엄마 가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가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저희 엄마를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딱 봐도 계산 안 하려고 일부러 가방이 없어진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가방에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옆에 있었을 텐데 그 가방이 어디 갔겠냐고. 네가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음식값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겠지. 뭐라고요? 아니 제가 꼴랑 2만 원 때문에 이런 소란까지 피운다고요?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음식값을 안 드리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 딸 앞에서 음식만 먹고 도망치는 그런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분명 식당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있던 가방이 없어진 건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 그럼 CCTV 돌려보면 되겠네요. 장모님이 설마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도 아까 본 거 같거든요. 제가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 가방을 잃어버린 게 더 큰일인데 저희 엄마한테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치려 했다는 말은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2만 원 그거 제가 대신 내드려도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야 돼요? 가방 안에 카드며 핸드폰에 지갑까지 들어 있었을 텐데 걱정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요즘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니까 사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싶어 의심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왜 얼굴까지 붉히니? 맛있게 먹어놓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아, 방금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장모님이 들어오실 때는 가방을 들고 오신 건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까지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장모님 가방을 누군가 가지고 나간 장면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는 없어요. 화장실은 좀 전에 내가 확인하고 왔었어. 엄마, 가방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분명 식당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가방을 들고 오신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다잖아요. 제가 오늘 식당에서 일해준 것만 해도 음식값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데 꼴랑 2만 원 가지고 일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대신 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반에 아이들과 시간 보낼게요. 누구는 좋아서 황금 같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줄 알아요? 엄마, 일단 저랑 나가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신없어서 오히려 더 찾기 힘들겠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가방 확인했으니까 누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줘. 저희 엄마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가방을 잊어버리신 건데 되려 음식값을 안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점심 특선으로 인당 10,000원인 음식값 2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방일이며 서빙한 저를 봐서라도 그 정도 음식값은 그냥 안 받으셔도 되는 건데 되려 도둑 취급하면서 온갖 막말을 하신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서운한 마음에 화가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찝찝한 건 전혀 용납할 수 없었던 저는 카운터에 2만 원을 올려놓고 엄마와 지인분을 모시고 식당에서 나가려는데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2만 원을 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종업원에게 소금 한 바가지 퍼와서 식당 문 앞에 뿌리라며 씻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뱉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실 일도 아닌데 저와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괜히 온 것 같다며 괴로워하시길래 좋게 해결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손에 택시비를 지어드린 뒤 일단 집으로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터트려 버리게 되었네요. 아, 진짜 아직 장사 끝나지 않았잖아. 당신이 화가 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마감하고 나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오해? 무슨 오해? 일방적으로 우리 엄마를 음식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는데 식사하시던 손님들이 바라보는 시선 당신도 봤잖아. 술렁거리면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전부 다 보고 있었으면서 지금 나보고 참으라는 말이 나와? 가방을 잊어버리셨는데 그깟 2만 원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노동한 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서 도둑 취급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가 아까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분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데도 없어서 어머님 식당에 와서 식사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불편해 하실까봐 눈치 보시면서 물어보셨다고. 오죽했으면 오셨겠어.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식당에 들어오셨는데도 좋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딱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참고 넘어갔어. 우리 엄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을 땐 똑같은 손님이었다고. 내가 왜 당신이랑 10년 가까이 살면서 희생이 왔는지 알아?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식당에 오시게 되면 그때 잘 좀 봐달라고. 지금까지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내가 할 도리 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런데 좀 전에 당신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재수 없다면서 소금 한 바가지 입구에다 뿌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장사가 중요해? 더 큰 일을 만들기 전에 당장 나오시라고 해.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야. 너 영업 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싶니? 어디서 지금 남의 식당 앞에서 행패야? 그럼 안 싸던 행동이 잘했다는 거냐? 일부러 저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4시간 들여 일한 돈 전부 계산해서 주세요. 10년 동안 노동한 대가를 당장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네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니?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휴, 당신도 그만하고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왜 키우는 거예요? 오늘 장사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니죠? 일단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저희 돌아가 볼게요. 남편은 뭐가 그리 화가 난 건지 제 팔을 잡아 끌며 차에 태웠고 시모는 소금을 한 바가지 보아서는 차에 타고 있는 저를 향해 소금을 마구 뿌려댔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차에서 내리려 하자 남편은 곧장 차를 출발시켰고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저희 집을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왜 집으로 온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제 편에 서서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냥 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그 난리를 쳤어야 했냐고. 어찌됐든 장모님이 본인 물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 그럼 적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 10년 동안 일을 도와주면 뭐해? 오늘로써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그 식당 나중에 우리 물려주실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걸로 당신이 식당에서 노동한 값에 대해 충분히 지불해 주신 거라고. 내가 봤을 때 2만 원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든 당신이 제일 잘못했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이 감정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며칠 뒤에 찾아가서 오늘 잘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이 한참 어른이시잖아. 지금 말 다 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 부모님이라고 편드는 거야?
나랑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전에 좋게 해결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머님한테 머리 숙여 들어가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충분히 알았어. 마음대로 해봐. 남편이 마지막에 뱉은 한마디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배려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 또한 더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평생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사느니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또한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이런 문제를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시부모의 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저 또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할 말도 할 겸 식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식당에서 주방 일과 함께 서빙을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이리 나오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식당 일을 시키는 거야? 너? 방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니? 얘가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가방을 찾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 지갑 소지품 그대로 들어있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너도 대충 알지? 그래서 지금 한창 정신없는 시간이라 도와달라고 했던 거다. 사돈지간 셈은 철저히 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혼한다고 도장까지 찍었다며? 별로 큰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한다고들 난리냐? 애들 생각은 안 해? 쓸데없이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너도 이왕 온 김에 서빙이나 좀 하거라. 안사돈께선 주방에 쌓여있는 설거지 마저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왜 주방 일을 하는 건데요? 사돈이 가방을 찾았다고 해서 급하게 왔는데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저번에 한바탕 난리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잠깐 일손을 도와준 것뿐이다.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만 끝내면 가방 받고 나도 가려던 참이었지. 너한테는 일 끝나고 말해주려 했는데 네가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와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야. 일단 가방을 찾은 게 어디니? 저기 모서리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데 왜 저기로 떨어졌는지 그게 의문이야. 시모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엄마 탓으로 돌리면서 가방을 받기 위해서는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7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 말을 들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당장 가방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난리를 치자 시부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저를 막아서며 진정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순간적으로 뺨을 허용하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상황은 더 심각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분노한 모습을 보이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며 가방을 저에게 집어 던졌고 엄마한테 돌려드린 뒤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엄마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저와 10년을 함께 일하며 알고 지냈던 종업원이 더는 못 봐주겠다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저기 사장님이 시켰어요. 저분 옆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시켰다고요. 그리고 숨겨 놓으라고 지시하셔서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시키는 대로 서빙하는 척 하면서 가방을 들고 사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왜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더는 양심에 찔려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장님이 시킨 거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하다는 짓을 해? 내가 언제 시켰다고 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사장인 나를 모함하려 들어? 저도 옆에서 전부 듣고 봤는데요. 사장님이 돈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전부 다 혼자 꾸민 일이잖아요. 저희도 괴롭다고요. 엄마,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쓸데없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시모는 말문이 턱 막혔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그런 시모를 돌려 세운 뒤 사실대로 말하려고 화를 내자 그제서야 시모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온 것밖엔 없었는데 바쁜 시간대에 식사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다면서 골탕 먹이려고 가방을 숨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았고 온 집안 전체가 시모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화를 냈고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남편과 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니 몸을 돌려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어요. 자네는 앞뒤 상황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고 내 딸 얼굴에 감히 손을 올리고 죄인 취급을 해?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고 있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 당신 얼굴에 손을 올린 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이미 당신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무슨 용서가 더 필요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얘기해줬던 적 없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차피 끝이 났어. 그리고 당신이랑 저도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빌려간 2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맨날 갚는다고만 하시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저에게 돈을 준 적 없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더는 그냥 못 넘어가요. 어차피 끝난 관계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고부지간 계산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지인분들과 여행 간다며 갚겠다고 빌려간 돈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버님도 모르시죠? 저도 의심만 하고 있어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길 건너편에 정육점 사장님이랑 꽤 자주 시간을 가지는 것 같던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부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시모에게 저한테 빌려간 돈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시부는 길 건너편에 있던 정육점 사장님을 불러들였고 시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정육점 사장이 보는 순간 급하게 달려가더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둘의 사이를 식구들이 알게 된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본인 입으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고백해 버린 거였죠. 시모는 정육점 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시부가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패대기 쳤고 저는 그 모습을 끝으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은 시모의 통장을 압류 신청을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때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시모에게 빌려드릴 때마다 차용증서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시모에게 강제집행과 같이 강제성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동안 빌려드렸던 2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정육점 사장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되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위태로웠던 관계였는데 시모의 심술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합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상처받은 마음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품에 있는 아이들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려고요.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고 계실 테지만 어려운 상황들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고 앞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든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길 소망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편입니다. 예비 신부였던 성희 씨를 만난 건 한강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 밤낮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면 거의 한강에서 바람을 쐬며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잔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앞을 지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드렸고 구두 뒷굽이 빠져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발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제 차로 이동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주차장까지 부축해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목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발목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태였어요. 저는 가족분들이 오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면서 도와드렸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고마워해 주셨죠.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녀의 부모님이 와주셨고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며 괜찮다는 말에도 그녀의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제 전화번호를 원하고 계시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그녀와의 첫 만남을 마무리하게 됐었죠. 저에게 꼭 전화한다며 발목이 괜찮아졌을 때 처음 만난 장소인 한강에서 다시 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그녀에게 정말 전화가 왔어요. 때마침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한강에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녀도 한강으로 나오겠다며 처음 만난 장소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인사차 얼굴 한번 보고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만났을 당시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었고 자리를 옮겨 그때 못했던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화도 잘 맞았고 아무래도 처음 만난 것 자체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제 스케줄에 맞추어 주었어요. 그녀는 일이 좀 프리한 편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궁금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 아, 만남이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좀 빠르지 않나? 이제 1년 만났는데 서로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하잖아. 몇 년은 더 만나보고 그때 결정했으면 하는데 성희 씨는 결혼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연애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더욱더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결혼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성희 씨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었죠. 그리고 만나면서 알게 된 건 성희 씨는 전에 저 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었죠. 그때 아픔 때문에 그런 건지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상에 등 돌리는 상황이 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얼굴이나 한번 보자며 너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성희 씨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시간 맞춰서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며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번 이혼을 한 경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게 제 부탁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원래 사람에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첫 만남이니까 최대한 말조심하라며 좋은 분위기의 식사 자리가 끝이 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인연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말 편히 해도 되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좋잖아.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좀 차이 나는 편인데 성격이 잘 맞나 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앞에서 넘어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발목이 골절까지 됐다면서? 어떻게 그런 인연이 다 있니? 꼭 일부러 계획한 것 마냥 산부인과 의사인 우리 아들 앞에서 넘어지다니 정말 신기하다. 넘어진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직업 따져가며 그 앞에서 넘어져요? 이 자리는 그냥 가볍게 서로 얼굴 보며 인사하는 자리 아니었어요? 이러려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죠? 성희 씨한테 불편한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아니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열내고 그래? 나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니? 서로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거 다 말해야 뒤탈이 없는 거야. 알겠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려고 하자 성희 씨는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물어본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분명 마음에 상처받았을 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말들도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자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서로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 뭘 그렇게 들춰내려고 하는 건지 듣고 있는 내내 제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성희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성희 씨와의 결혼은 절대 하지 못할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저희 어머니같이 깐깐하고 속에 있는 말 숨기지 못해 직설적으로 가시가 있는 말들 내뱉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다 도망가죠. 예전에도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 피를 말릴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었죠.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못했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또다시 제 인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어머니의 말에 모든 걸 받아주는 성희 씨의 모습을 보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어요. 단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봐왔던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보통 기분 나쁘게 몇 번씩 얘기하면 받아치는 말투도 달라지고 결국 등 돌리기 마련인데 처음 웃으면서 대화할 때와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숨이 막힐 뻔했던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은 저에게 귓속말로 성희 씨 성격은 마음에 든다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었지만 성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저희 어머니처럼 나오신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미안해.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많이 놀랐지? 우리 엄마가 원래 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못하셔. 워낙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셔서 당황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기는 어떡했어. 과거 일까지 모두 얘기했잖아.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으시던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숨길 필요는 없지. 성격도 좀 와일드하신 편이셔서 그렇지 마음은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그래도 나 오늘 어머님 감정 상하게 해드리지 않고 말 잘한 것 같지? 앞으로 우리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머님께 점수 좀 딴 것 같아? 저에게 이런 여자를 또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혼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성희 씨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얼굴에 항상 웃음만 가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결혼하고 싶다는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희 씨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얼굴에 그늘이 졌고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결혼 생각은 없고 연애만 할 건지 제 계획은 원래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는데 차질이 생기면서 40대가 되어버렸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 마음 잘 이해한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혼자로 살아왔는데 길어봤자 얼마나 기다리겠어 생각하며 참고 있었죠. 성희 씨도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조심할 뿐이라며 저에 대해 조금 더 알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3년이 접어들 때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성희 씨는 자기랑 정말 결혼하고 싶냐고 재차 물어봤고 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괜찮게 생각하냐며 진지하게 되물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3년차 될 때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여 상견례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장의 아빠가 될 테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을 제 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죠. 어차피 결혼에 대해서 말이 나온 만큼 모든 걸 빠르게 진행하였고 올해 12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날들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간섭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좀 일찍 퇴근하게 돼서 성희 씨 카페에 들어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희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니는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너를 믿지 못하겠어. 솔직히 계획적으로 접근했지? 분명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우리 아들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 수도 없이 우리 아들한테 작업 들어왔는데 그거 내가 다 잘라냈어. 산부인과 의사 아들이라고. 넌 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도 분명 다르지 않을 거야. 별의별 수법으로 작업 거는 여자들 많이 봤지만 너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한 여자는 정말 처음이다. 어디 이혼녀 주제에 우리 아들을 함부로 넘봐? 하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니까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결혼하면 뭐 달라질 것 같지? 바뀌는 거 절대 없다. 시집살이 감당할 자신 있으면 이 결혼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거라. 그리고 너 이혼 한번 했으니까 처녀는 아니잖아? 결혼할 거면 중고니까 고쳤어야 할 거 아냐. 우리 아들한테 수술 좀 받아야겠다. 꽃잎 수술이랑 이쁜이 수술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라. 그러니 결혼 신중하게 했어야지. 생각 없이 하니까 이런 꼴 나는 거다. 네가 이혼녀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혹시 너 불임이라서 이혼한 건 아니지? 딱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너 검사 무조건 받아라. 알겠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희 씨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듣자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너는 왜 이런 말을 고개 숙이고 듣고 있는 거야? 어머니 없이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머니와 제 인연 끝내기로 해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 결혼 못하게 행동하셨어요? 아들 인생 망치니까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면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엔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낫겠네요. 성희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란 사람이 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뒤에서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께 큰 소리로 제 감정 폭발시킨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당황하셨는지 제 손을 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성희 씨를 제 차에 태우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성희 씨의 마음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저를 쳐다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희 씨가 꺼낸 말은 정말 충격이었죠. 저에게 꽃잎 수술을 받겠다며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되지. 그런 걸 왜 해? 아무리 내가 산부인과 원장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그런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어머니는 자기한테 수치심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귀담아 듣지 마.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 엄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거야. 다시는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마음 풀고 잊어버려. 알겠지? 어머님이 결혼할 생각 있으면 수술하라고 얘기하시잖아. 불임인지 아닌지 검사도 받아보라고 하셨어. 그토록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까 산부인과 예약 좀 잡아줘. 보여주면 되잖아. 나도 이제 지친다. 성희 씨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쓴웃음을 지으며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고 산부인과 예약을 잡아달라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진료만 하는 걸로 하자며 상황을 대충 마무리 지었어요. 절대 어머니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희 씨 집에 바래다주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많이 당황했는지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길래 아버지께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말에 한 번 이혼한 여자는 두 번, 세 번 확인해 봐야 한다며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간 새 제품인데 성희 씨는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중고 물품 아니냐면서 이혼 한 번 한 걸 엄청 불길하게 생각하셨죠. 아무래도 불임이 확실한 것 같다며 진료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 되려 소리치면서 어차피 진료받는 거 꽃잎 수술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는 어이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만약 성희 씨가 불임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없는 날을 잡아 성희 씨가 저희 병원에 방문했어요. 어둡게 그늘진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니도 병원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성희 씨는 검진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성희 씨를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 없으니 그만하자고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며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파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서 성희 씨는 가운을 내렸고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고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성희 씨는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연인 사이가 되면서부터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법적으로 여자인 건 맞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뭐라고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였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고 성희 씨는 벗은 상태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성희 씨에게 다가가 가운을 다시 입혀줬어요. 그리고 제 눈에서도 눈물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3년을 함께 지내오면서 잠자리 한 번 가진 적 없었고 그녀가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저를 바라보며 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며
파온 위자료는 전부 보상해주겠다고 얘기한 후 성희 씨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숨긴 건 잘못인 건 맞지만 여자로 생각하며 만나왔던 추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한 모습을 처음 봤지만 정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치챈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께선 산부인과를 뛰쳐나간 성희 씨를 보며 자기가 말한 대로 불임 맞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희 씨는 파혼하면서 발생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전부 배상해 주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거나 얼굴을 본 적은 없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성희 씨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진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천생 여자였어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분들 계실까요?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어주던 성희 씨가 앞으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살이며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15년 전 저를 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적이 있었고 15년 이후 다시 제 앞에 나타났네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은 옆에서 잘 자고 있지만 그동안의 삶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온전히 생각날지 모르지만 아내와 만나게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상황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 33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생산직 공장에서 과장으로 있었고 제 아내는 직원분들의 점심 식사를 책임져줄 한식 뷔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그곳이 유독 손님이 많았던 이유는 제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었고 음식 솜씨도 좋았거든요. 가족끼리 같이 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위생 상태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점심시간 딱 맞춰서 가고 싶었지만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제품이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나오기 때문에 점심 교대자가 제때 오지 못하면 점심을 때맞춰 해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항상 혼자 조용한 식당 안에서 해결하는 점심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가족분들이 저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이 좋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꼭 결혼해서 처가댁에서 차려준 밥상을 얻어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항상 밝게 웃어주는 그때의 아내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제일 나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내의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는지 살짝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저도 눈치가 없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제 얼굴 표정에 모든 게 드러나는지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불렀고 자기 딸에게 마음을 두고 있냐고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자 대 남자로 당당하게 마음에 두고 있다며 큰 소리로 말했고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꿈깨라며 담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그런 모습 또한 마음에 들었는지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진 아버님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었네요. 일단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옛말에 그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자기 딸이 호락호락 할 줄 아냐며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예상을 깨고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아내는 항상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기만 할 뿐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은 없었어요.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죠. 분명 제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답답했었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직접적인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옅은 미소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아내는 죄송하다며 제 마음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님과 어머님은 주변이 떠나갈 정도로 저를 보며 웃고 계셨고, 아내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자리를 피해 주었네요. 그때부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했고,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식당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누군가 찾아왔고, 저를 보며 밝게 웃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양손에는 무거운 점심 식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밥 먹으러 오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거절해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몸 쓰는 일 하시면서 점심을 거르면 어떡해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 몰라요? 단숨에 거절하셨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엄청 놀려대시는데 벌써 여기 주변에는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 놀림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매일같이 먹으면 되죠. 그럼 놀림당하지도 않겠네요. 남자가 한번 거절했다고 꿍해가지고 식당에도 안 오고 여자는 최소 3-4번은 찔러봐야 한다는 거 몰라요? 내일은 꼭 식당으로 나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아내도 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 원래 저녁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먹는데 야간하는 사람들만 먹는 저녁을 저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일도 간간히 도와주고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눈빛 교환도 많이 하게 되면서 좋은 감정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항상 방해꾼이 옆에 있었어요. 바로 아버님이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개가 흘러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기 딸 절대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내와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 선을 그었고, 어머님은 둘이 좋은 만남 가져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과장에서 차장의 직책을 달게 되었고, 생각보다 적은 나이에 높은 직급을 받게 되어 그런 부분들이 자랑스러워 식당에 찾아가 아버님께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며 막걸리 한잔 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진 않지만 술은 마다하지 않겠다며 함께 술 한잔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그동안 저를 봐오면서 아버님이 저에 대해 느낀 점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긴 죄다 늑다리밖에 없다며 자기 딸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을 돌며 공사 현장에서 한식 뷔페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 생활과 친구들 또한 사귄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갑자기 저에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떠돌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자기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괴로워하셨고, 아버님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자기 딸을 낳았었는데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앞으로는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언젠가 결혼에 대해 확실해지게 된다면 눈물 흘리지 않게 잘 부탁한다며 아내와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과의 술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와 따로 데이트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경치 좋은 곳도 많이 놀러가면서 하나하나 추억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꿈꿔왔던 행복한 날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상당히 활발한 성격과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부침성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고, 그런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한 상을 뚝딱 차리면 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감탄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게 행복이구나. 나에게도 꽃이 피는 날이 오는구나 생각하며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 성격은 아예 버렸다고 할 수 있었죠. 더군다나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오로지 회사 집만 반복하며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항상 반겨주었던 아내가 방에 누워 있었고 어두운 얼굴로 세상의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 마냥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밝기만 했던 아내의 그런 모습에 당황하게 되었어요. 저를 보며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침대에서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되는데.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큰일은 아니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고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털어놔봐. 내가 뭐든 도와줄게.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해. 이것저것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어. 아직 당신에게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은 아니니까. 나한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당신 일이면 내일도 되는 거야. 지금 말하기 힘들면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당신한테 좋은 영향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쉽게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게 되면서 거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고 뒤에서 최대한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내는 매일 어두운 얼굴이었고 저에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말하지 않아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몇 달 동안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잖아. 부부라고. 서로 고민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부부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혼자 앓고 있으면 나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잖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도 털어놔봐. 무슨 일인데 그래? 얼마나 심각하길래 몇 달을 우울해하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내는 속마음을 꺼낼 것 같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뭐든지 다 이해한다며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늦은 밤 아버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한 잔 기울이고 계셨고 저를 보더니 씁쓸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술만 주고받았고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라오셨는지 아버님은 조용히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이제 한식비 100 그만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고민했네. 최근 들어 몸도 안 좋아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식당 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리저리 쑤시는 것도 많고 유서방 생각은 어떤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식당 일을 그만두신다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경혜가 저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말은 안 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게 아버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을 스쳤는데 맞는 거죠? 몸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식당 처분하시려고 하는 거죠? 경혜는 아버님 몸 상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네 혹시 아밀로이드증이라고 들어봤나? 나도 5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병인데 그게 내 몸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판정을 받게 되었지. 그런데 이게 희귀병이라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왔네. 그래서 경혜가
유서방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말을 했겠지. 자기 머릿속도 복잡한데 그런 질문을 자네와 나누기 싫었던 것 같네. 말하지 못한 것 또한 미안하네.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유서방 자네에게 이런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가 빨리 얘기하지 못한 건 우리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그런 거니 경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해 주게나. 부탁하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일반 질병이 아닌 그때의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었고 문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말을 했던 게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병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50세에서 65세 전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밀로이드라는 침전물이 여러 장기에 침착이 되면서 동반되는 후유증으로 갖가지 합병증이 유발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매우 드문 희귀병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아내한테 그런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저에게 웃으면서 다가올 때 그때 양팔을 벌려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다시 흘렀고 아내는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았는지 퇴근한 저를 보며 웃으면서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 한 상 차려주었고 이제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미소를 보여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아내의 미소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어린 강아지 마냥 아내에게 한 번도 부리지 않았던 애교를 보였고 아버님이 아내에게 저와 단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말을 전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해 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매일 하늘에 기도했고 제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매일 행복할 수 있길 바랬어요.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정말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식당을 정리하셨고 집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래도 옆에 계시니 정신적으로 안정된 모습에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시간만 되면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만 빼고 단둘이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딸과 엄마였어요. 정말 보기 좋았죠. 제가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자기 옆에 없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다며 모든 부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고 싶다며 가능하냐고 갑자기 물어봤고 당황한 저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일주일? 내가 하는 일이 주말에도 가끔 쉬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뺄 수 있냐고? 그건 내가 퇴사하고 나서나 가능할걸?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당신 나랑 여행 가고 싶구나? 이번 주 주말에 내가 사장님께 말해서 여행 갔다 올래? 1박 2일 그런 거 말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고 싶어. 당신이랑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을 만들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했으면서 이제는 사랑이 식었나 봐.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일주일만 시간을 빼봐. 당신 차장이잖아. 그 정도 능력 없어? 아내는 입이 엄청 튀어나와서는 자기가 제안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심각할 정도로 삐져 있었고 그런 모습에 결국 저는 대표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생산직 일이라는 게 솔직히 오랜 기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탁이었고 당연히 대표님도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표님도 아버님과 상당한 친분이 있으셨고 제 아내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아버님의 상태에 대해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는지 흔쾌히 허락해 주게 되면서 아내와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항상 밝은 웃음으로 제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팔짱을 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떠나게 될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식당 일 그만두시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셨나 봐. 해외여행도 가시고. 언제 오신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 전부 보상받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나도 지금 보상받고 있잖아.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나에겐 너무 큰 축복이야. 이제 오늘이 벌써 우리가 여행한 지 일주일이나 됐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다.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함께한 여행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추억 하나로 먹고 살 수도 있다잖아.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에 행복했던 기억 잊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자. 사랑해, 여보.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어디 떠날 사람처럼? 당연히 나도 당신 사랑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한 잊지 못할 추억 간직한 채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나도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축복이고 항상 감사할 뿐이야. 지금 이 모습 변치 말고 항상 힘차게 살아가자. 나도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당신도 웃음 잃지 말고 우리 어머니랑 그만 놀고 나랑 많은 시간 보내줘. 장난 섞인 말들이 오고 가는데 아내는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고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손을 놓지 않았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일주일 동안의 여행이 행복했는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을 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어서 그런지 적응이 안 되었고 아내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은 아내는 동네 사람들과 김장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저녁 차려놨으니 먹고 있으면 돌아오겠다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행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니 일할 때는 시간이 너무 늦게 지나갔고 힘겹게 퇴근 후에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도착했는데 먼지 하나 보이지 않게 깔끔해진 집안과 식탁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보며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급하게 씻고 나와 아내가 차려둔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허겁지겁 먹으면서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김장하느라 정신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아 저녁은 먹고 들어올 것 같아 음식을 정리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는 며칠 동안 먹어도 남을 정도의 반찬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아내가 손이 큰 건 알았지만 너무 심했다 생각하며 먹었던 음식 정리해서 넣어둔 다음 아내를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뭔가 싶어 살짝 불안해지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고 저도 모르게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된 상태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했던 행동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적인 충격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 눈에 들어온 안방 침대에 올려진 편지를 보고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말도 없이 떠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아버님은 몇 달 전부터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국내 의사의 추천으로 해외에서 희귀병 연구 자료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떠난다는 충격적인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충분히 저와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아내의 독단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주던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아내가 미우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며 제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워낙 정신이 강한 분이셨지만 이번 상황은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는지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아내의 판단은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잘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떠날 거면 결혼은 왜 했는지 마지막 말에 꼭 돌아오겠다며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간 행복했던 추억 하나로 얼마나 버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전화 한 통 없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술에 너무 찌들어 있던 저는 회사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게 되었고 사정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길 원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결국 퇴사까지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너무 술에만 의지를 했는지 속이 심하게 아파 물 한 잔 마시는데 며칠 동안 술만 먹었지 밥은 먹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만들어준 반찬들은 전부 상한 상태였고 냉동실을 열어보니 사골국을 냉동해서 쌓아놨더라고요. 속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봉지 녹여서 끓여 먹는데 아내가 해준 정성스러운 사골국에 함께 먹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내에게 이유가 있겠지, 말 못할 상황이 있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아내가 돌아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며 조금씩 저도 정신을 잡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가 써내려간 편지를 읽으며 꼭 돌아오겠다고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외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내를 상상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봐주고 다시 복직을 시켜주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찾아서 이혼을 하든 소송을 걸든 하라며 난리를 치셨지만 아내와 그동안 행복했던 기억들만 떠올리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흘러버린 시간이 15년이 지나버렸고 이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제 감정도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아버지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위암 말기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경혜가 보고 싶다며 언제 오냐고 몸이 안 좋아진 시점부터 계속해서 되물었고 그런 모습에 저는 오고 있다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지 비행기 타고 오고 있다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아내의 얼굴을 다시 한 번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늦은 새벽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눈을 붙이며 홀로 외로이 쪼그려 누워 있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구두 소리였고 그동안 많이 지쳐있던 저는 술도 많이 먹은 상태라 희미해진 정신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제 앞에 무언가를 놓고 뒤돌아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제 앞에 두고 간 물건을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갑자기 통장을 건넨 의문의 여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 있던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수억 원이 들어있던 금액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그 여자는 주차장에서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해 천천히 다가가 말을 붙이자 화들짝 놀라며 저를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여자의 팔을 붙잡으며 이런 큰 돈을 왜 놓고 가냐고 물어보며 몸을 돌리자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1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주름이 가득하고 너무 변해버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삐쩍 말라버린 모습과 그동안의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예전에 밝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고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너무 늦게 왔다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시간이 지난 만큼 아내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메말라 버렸는지 아내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15년간의 기다림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아내와 단둘이 나눈 얘기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앓고 계셨던 병은 제 아내에게도 유전이었고 아버님의 희귀병이 연구 목적으로 쓰이면서 아내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철저한 보안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그동안 병원에서만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님은 아내와 아버님의 고통스러운 연구를 지켜보시다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끝까지 버티던 아버님도 어머님이 곁에 없게 되자 살아야 할 의욕이 떨어졌는지 결국 합병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를 목적으로 살아온 아내의 몸은 충격적이게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기대했던 말은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병을 이겨내려고 싸워왔지만 치료제는 만들 수 없었고 아내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진 상태였어요. 임상실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으로 15년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고 자기도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길 바랬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평생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정했던 거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실험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돌아오게 되었어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아내는 제 옆에서 눈을 붙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은 5년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내에게도 유전이 된 이 병이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한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고생 많았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지금 함께 지내고 계신 아내 또는 남편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후회되지 않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